192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밤, 뉴욕 브롱크스의 눈 쌓인 골목 끝, 사람들조차 지나가지 않는 허름한 벽돌 건물 하나,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창문만이 그 존재를 알립니다. 한 남자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문을 두드립니다. 그의 코트깃은 찬 바람을 막기 위해 바짝 세워져 있고 얼어붙은 손은 문 손잡이를 감싸기 전 잠시 망설입니다. 안쪽에서 작은 틈이 열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암호. 남자는 작게 대답합니다. 건조한 6년. 이 짧은 암호는 단순한 문지기 역할을 넘어 이 시대의 모든 금기와 욕망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이곳은 금주법 시대에만 존재했던 비밀 술집 스피크이지였습니다. 외부는 황량한 겨울밤의 풍경과 다를 바 없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희미한 음악 소리가 남자를 감쌉니다. 술은 국가가 정한 불법이었지만 사람들의 은밀한 욕망은 결코 금지되지 않았던 시대. 라디오에서는 희망찬 캐럴이 흘러나오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금지된 위스키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법의 엄격함이 닿지 않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남자는 낡은 바스툴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합니다. 그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바텐더는 재빨리 진열된 병 중 하나를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잔에 담긴 호박색 액체에서는 강렬한 알코올 냄새가 풍겼지만 금주법 시대에는 이것이 정상적인 냄새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강한 냄새만이 진짜 술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금지된 음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담배 연기 속에서 고독하게 잔을 기울였고 어떤 이는 친구들과 시끄럽게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순간 긴장했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위와 일상의 고단함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 미소. 하지만 그의 마지막 미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잔을 비운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혀가 굳어버린 듯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시야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발 아래 바닥은 마치 큰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크게 요동쳤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몸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주변의 소란 속에서 그는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소리는 캐럴 음악과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바텐더의 눈에는 그 모습이 명확히 들어왔습니다. 술집 주인은 당황한 듯했지만 놀랍게도 구급차보다 먼저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또야? 벌써 또?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한마디는 마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듯 반복되어 왔다는 듯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메탄올 중독. 그러나 출처는 불명. 병원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 짧은 문장은 당시 뉴욕의 수많은 의사들이 매일같이 마주했던 비극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술에 독이 들어갔다고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밀주업자들의 잔인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 순전히 불운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뉴욕시 수석 검시관 찰스 노리스 박사는 이 남자의 혈액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숙련된 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노리스는 단순한 중독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마신 술은 분명 위스키였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 위한 불순물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멀게 하고 신경을 파괴하며 간과 신장 같은 장기를 급속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메탄올과 벤젠, 피리딘 같은 독성 화학물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농도로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잔인무도한 범죄 조직의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뉴욕 전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여 명, 곧 수십 명으로 늘어났고 크리스마스가 지나 연말연시가 되자 사망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충격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개별 사건이나 소규모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범죄가 아니라 대량 중독 사건이었으며 도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언론은 연일 이 기이한 죽음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은 그 뒤에 밝혀졌습니다. 노리스 박사는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수많은 정부 문서를 뒤지고 법률을 검토하는 등 끈질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독은 거리의 밀주업자나 잔혹한 범죄자가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미국 정부가 직접 주입한 것이었습니다. 1920년 1월 17일 미국 전역에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술을 만드는 것도 파는 것도 운반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고귀한 실험이라 불린 이 정책은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범죄를 줄이겠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술에 대한 욕망은 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산업용 알코올을 훔쳐 불법적으로 정제해 술로 파는 밀주업자들은 정부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들은 값싼 공업용 알코올을 에탄올과 혼합하여 위스키나 진 등으로 위장하여 판매했고 이는 지하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에 재무부는 극단적이고도 비인도적인 정책을 선택합니다. 산업용 알코올에 독을 넣어라. 마시는 사람이 죽더라도 그건 그의 책임이다. 이는 단순한 경고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산업용 알코올에 메탄올 벤젠피리딘과 같은 강력한 독성 물질을 섞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 양은 사람이 마시면 확실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충분히 인지하고도 추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밀주업자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술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독이 주입된 산업용 알코올이 다시 밀주업자들의 손에 들어가 정제된 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밀주업자들은 독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설비가 없었고 심지어 독성 물질이 섞여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일반 술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이 치명적인 술은 뉴욕 곳곳의 스피크이지로 은밀하게 퍼져나갔고 그 결과 1926년 크리스마스 연휴에만 수십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참혹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뉴욕의 수석 검시관 찰스 노리스는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정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가 주도한 독살 프로그램이다. 그의 비판은 뉴욕을 넘어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1926년 한 해에만 뉴욕에서 400명 이상이 메탄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가족을 잃고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천 명이 실명하거나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지만 정부는 완고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맨해튼의 수석 검시관이었던 찰스 노리스 박사는 정부가 알코올에 독을 넣어 음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독성 주류로 인한 사망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유명 작가 에드워드 베어의 저서 금주법에 따르면 1926년까지 약 750명의 뉴요커가 독성 물질로 사망했으며 수십만 명이 실명 및 마비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뉴욕의 병원들은 알코올 중독 환자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192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60명이 술에 취해 뉴욕 벨뷰 병원에 실려갔고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8명이 사망했습니다. 새해 전날까지 사망자 수는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27년 새해 첫날
뉴욕의 벨뷰. 병원에서만 무려 41명이 알코올 관련 중독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금주법 시대의 어두운 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에탄올보다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메탄올이 불량 배들에 의해 뉴욕의 주점에 밀수되는 술에 섞여 유통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도 안전하게 술을 구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저렴한 술을 마시다가 독성 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금주법이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으로 술을 마신 것은 그들의 선택이다라는 냉혹한 논리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수많은 생명의 비극과 가족들의 눈물이 외면된 채 묻혔습니다. 그날 술집으로 내려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속에서 위스키 한 잔을 마셨던 그 남자도 갱단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쁜 술을 잘못 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려는 극단적인 정책, 즉 국가가 만든 독극물 정책의 직접적인 희생자였습니다. 금주법으로 인해 1920년대 미국의 알코올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그 대가로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결국 금주법은 시행된 지 13년 만인 1933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사이 국가의 독성 알코올 정책으로 인해 사라진 수천 명의 이름들은 지금도 역사 속 어두운 페이지에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될 때까지 약 1만 명이 정부의 독성 알코올 정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치를 넘어 국가가 자행한 대규모 비극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 혹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과연 어디까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 국가의 선이라는 이름 아래 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다시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과연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종종 반복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비극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미래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긍정적인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금주법 시대의 독이 든 술잔은 단순한 역사적 비극을 넘어 국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력의 한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